네, 해커스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두구두구두구 드디어 고려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벌써 대단원 2단원을 마스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라는 국가, 뭔가 친숙한 듯 그렇지 않은 듯, 이 고려시대 때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제 처음부터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첫 번째로요. 고려의 건국과 발전과 관련한 내용들이 여러분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0번째니까 10번째 테마를 봐야 되겠죠. 자, 제목은 천년의 국가입니다. 고려가 천년을 간 것 같진 않은데 천년을 지속했었던 국가, 거의 천년을 지속했었던 한국사에서 가장 오래된, 고조선은 약간 좀 애매하니까 제외한다면 그 국가는 바로 이 국가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보니까 지금 불국사 3층 석탑과 다보탑이 웅장하게 있습니다. 신라죠. 그래요. 신라가 기원전 57년부터 기원 후 935년까지. 야, 이거 합치니까 거의 한 1000년 정도 돼요. 그래요. 천년의 국가 신라겠다. 근데 지금 고려하는데요. 또 다른 천년의 국가가 있습니다. 뭘까?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 거예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하나씩 보자. 이 사람은요,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따가 뒤에서 보게 될 강감찬이라는 인물입니다. 귀주대첩을 이끈 강감찬.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고려 말때 충신으로 알려진 정몽주입니다. 아니다, 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겠어. 친구이자 라이벌이었었던 정도전, 조선을 건국할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 1000원짜리에 있는 그분이신데 학자이신 퇴계 이황, 그리고 율곡 이이가 있습니다. 한국사의 최대 영웅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분이지요. 충무공 이순신. 자, 퀴즈!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 한국 사람? 고려 사람, 조선 사람. 예. 나라가 좀 다른데. 그래요? 남자네요. 그거 말고 다른 거.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정답은 모두 다 과거 시험 합격자들입니다. 과거 시험. 이전에 조선시대던 그 이전에 고려시대던 고위 관리가 되려면 합격을 해야 돼요. 과거 제도가 이렇게 오랫동안이나 쭉 지속이 됐거든요. 다 되게 어려운 시험 합격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활약을 하셨던 한국사의 위인들이겠다. 과거제도 굉장히 오랫동안 갔구나. 자, 이 과거제도 얘기가 좀 이따가 나오게 될 거거든요. 고려시대 이게 처음 시행이 될 거예요. 시험과 능력에 따라서 관리로 선발이 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바로 이제 한국사의 위인이 되기도 하신 거죠. 과거제도였습니다. 자, 이 과거제도를 도입했었던 왕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이렇게 묻혀 계시는데 사진 좀 흐릿한데요. 이거는 북한에 있어요, 지금. 예, 옛날에 일제 때 찍은 사진인데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광종입니다. 자, 광종은 고려 4번째 왕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제도를 도입하고 이제 이 땅에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선발하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자. 그냥 아버지가 높은 관리라고 그냥 나도 높은 관리 이런 거 하지 말자. 굉장히 현명한 군주인 것 같은데 이 광종에 별명이 있는 거 아세요? 별명. 어유 무시무시한데요? 자, 광종의 별명 중에 하나는 피해 군주예요. 피해 군주. 광종은 자신이 원하는 정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군주다라고도 불리거든요. 글쎄요, 결론부터 보자면 광종의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고려가 어느 정도 초반에 안정된 측면이 있거든요. 이 광종의 정책에 대해서 내 말이 맞잖아. 누군가 얘기합니까? 누군가 얘기합니다. 누구신가요? 신문왕. 신라의 신문왕 통일 이후에 김음돌의 난을 비롯해서 난을 숙청하고 이제 강력한 왕권을 비롯한 신라를 아주 탄탄하게 만들었었던, 통일된 이후에 그 왕이죠. 고려에도 이런 역할하는 왕이 있구나. 자, 그러면 고려와 관련한 이런 내용들을 하나 둘씩
껍질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려를 보려고 하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게 있어요. 이겁니다. 고려가 건국된 얘기는 어디선가 앞서 본 거는 같은데 고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신라가 망하고 후삼국이 통일됐는지 그 얘기를 아직 안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조금 건너가면은 신라 말 때 혼란했었던 시기예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후삼국 시대다라고 얘기했었죠. 후삼국, 후백제를 견훤이 건국하고요. 그리고 후고구려를 궁예가 건국하네요. 기존의 신라와 함께 후삼국 시대가 개막이 됐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후고구려 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궁예입니다. 궁예가 아주 강력한 왕권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도읍지로 전도를 하겠노라. 철원으로 천도를 하기도 하고요. 예, 나라 이름을 태봉, 마진 이렇게 바꾸기도 하겠노라. 나라 이름도 바꾸고 도읍지도 바꾸고 이러면서 아주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짐이 미륵불이다. 너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 관심법을 쓰겠노라 하면서 신하들을 아주 강압적으로 대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불만이 많아진 거예요. 이 호족들. 자, 궁예를 왕으로 만들었는데 궁예가 나한테 너무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신하들이 불만이 있어서 결국 모의를 한 겁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안 되겠다. 새로운 왕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궁예를 쫓아내기로 마음을 모은 겁니다. 새로운 왕으로 추대된 사람이 바로 왕건입니다. 왕건은 왕의 칭호 태조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궁예를 왕건이 몰아내고 새롭게 고려를 건국한 겁니다. 자, 국호를 고려라고 바꾼 거예요.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도읍지도 바꿉니다. 고려의 도읍지는 어디냐면은 개성이에요. 북한의 개성. 그지? 지금 휴전선 바로 위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이 지역은 이때 송악이다라고도 불렸고 이후에는 이제 개경이라고도 불릴 거거든요. 이 지역이 수도가 되는 겁니다. 자, 왜 고려의 도읍지가 개경이 되었냐?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 왜냐하면 왕건의 집이 개성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고려를 건국했었다. 이때의 지배 세력들이 누구냐면요. 지방 세력이거든요. 호족이에요, 호족. 앞서 봤잖아. 왕건의 기반이 송악, 즉 개성지방이었었어요. 그래서 내 홈타운으로 와가지고 이제 힘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고려의 도읍지가 이렇게 쭉 이어질 거예요. 아, 호족들이 중심이겠다. 자, 고려가 건국이 되는데 아직 후백제 있어요. 아직 신라도 있어요. 뭐이? 아직도 후삼국이에요. 고려는 누구와 적대 정책을 하게 되냐? 후백제와는 싸우겠다. 근데 신라에 대해서는 고려 왕건이 잘 대해줘요. 왕건이 생각한 거야. 후백제는 싸워야 돼. 근데 신라는 어차피 힘이 없는데 오랫동안 왔었던 국가니까 괜히 막 공격하면은 백성들 생각만 안 좋아질 수 있어. 그래서 잘 달래주자. 이런 두 가지 정책을 취하게 될 거거든요. 후백제와 그래서 싸우게 될 겁니다. 자, 당시 후백제 견훤. 이 견훤이 신라를 막 공격합니다. 신라를 공격해요. 그래가지고 신라의 도읍지까지 쳐들어가요. 거기에서 무슨 의식 같은 걸 막 하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왕이랑 신하들이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견훤의 군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죽입니다. 왕을. 경혜왕이라는 왕을 죽일 거예요. 이때 신라가 큰일 난 거예요. 견훤의 공격을 받아서 왕까지 죽은 거야. 이때 신라가 고려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고려가 도와주러 갑니다. 후백제와는 싸워야겠다예요. 그래서 전투가 벌어져요. 이 전투가 지금의 대구에서 벌어진 큰 전투입니다. 이 큰 전투는 견훤이 직접 군대를 끌고 오고요. 왕건도 직접 군대를 끌고 왔어요. 후백제와 고려가 정면 승부를 한 거야. 이 정면 승부에서 과연
고려 왕건이 이길 수 있을까? 뿅. 견훤이 이끄는 군대가 승리했네요. 이때 태조 왕건 견훤의 군대와 싸웠는데 완전히 박살나요. 네. 태조 왕건이 코너에 몰려서 도망치다가 잡힐 뻔해요. 왕건이 그렇게 아끼던 신하가 대신 잡힙니다. 예, 도망간 거예요. 겨우 살아났어요. 이게 공산전투예요. 엄청나게 큰 피해를 고려가 겪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태조 왕건은 이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격을 막 하는 겁니다. 고창에서 전투를 다시 벌이게 돼요. 여기 고창은 지금의 안동 쪽이거든요. 후백제 견훤이 이끄는 군대가 다시금 공격하는데 이때는 태조 왕건이 좀 신중하게 대처했어요. 그래서 견훤의 군대를 격파하는데 성공합니다. 이 전투가 고창 전투예요. 와, 그래서 고려의 군대가 드디어 후백제에게 승리를 거두었구나. 큰 전투에서 1승 1패를 나눠 가졌죠. 그렇죠? 아직은 어느 국가가 유리하다라고 조금 판단하기가 애매한 듯한데, 자, 근데 고려 왕건 쪽으로 무게추가 확 기울 겁니다. 왜 그러냐? 후백제 내에서 난리가 났어요. 앞서 제가 그런 테마를 보여드렸는데, 이 후삼국 시대 때 허무한 이들의 엔딩. 궁예는 이 후삼국에 그 후고구려를 이끌었었던 왕이었었는데 결국 신하들에게 쫓겨났고 견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신검, 그리고 동생 금강이라고 있었어요. 견훤이 보기에 첫째 아들 신검 능력이 부족해. 동생이 훨씬 나. 그래서 신검이 아닌 금강을 왕위, 다음 왕위를 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신검이 이걸 보고서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를 가둬버립니다. 신검에 의해서 한 절에 갇혀요. 겨우 탈출을 해서 견훤이 어디로 가냐? 왕건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가요. 견훤은 이때 태조 왕건과 고려 왕건과 싸우기도 했었는데 아들에 대한 악감정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조 왕건한테 얘기하기를, 후백제 신검 아들내미, 자기 아들이에요. 내가 격파하겠다. 그래요. 견훤이 결국 고려에 투항한 거야. 후백제 왕이 바뀌었어요. 견훤에서 신검으로. 근데 견훤의 입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후백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신라가 이거 봐라, 끝나겠다. 뭐가? 후백제 끝날 것 같아. 신라는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 신라는 힘이 없어요. 이때 좀 있으면 망해. 근데 아니, 신라로 가야 돼, 아니면은 후백제로 가야 돼. 둘 중에 어느 국가와 친해져야 우리 신라가 그나마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한 거야. 근데 보니까 뭐야? 이제 후백제가 무너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이 고려 왕건한테 항복합니다. 이전에 후백제는 왕도 죽이고 했었는데 고려는 신라를 잘 대우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심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 신라가 고려로 왔습니다. 후백제 하나 남았어요. 후백제 신검. 신검은 이제 뒤가 없어요. 고려 왕건과 싸워야 돼. 최후의 일격으로 싸우겠다. 1, 2천이라는 곳에서 후백제 군대와 고려 군대가 싸웁니다. 이 전투에서 왕건이 승리하는데 놀랍게도 이 전투, 고려 왕건이 이끌었었던 이 전투 맨 앞에 누가 있냐? 견훤이 있어요. 이 견훤은요, 자기가 만든 국가 자기가 멸망시켰어요. 참 특이한 캐릭터죠. 참 영웅의 마지막 모습은 이렇구나. 하지만 진짜 영웅은 결국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이 되겠죠. 그래서 후삼국을 이렇게 통일하게 되는구나. 자, 고려가 신라 말 때 후삼국을 이렇게 수습하고 통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고려라는 국가를 초반부에 어떻게 정비하였는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자. 태조 왕건은요, 지금 신라도 흡수하고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통일을 했죠. 근데 나라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발해가 있었어요. 자, 발해. 이전 통일신라 시기 때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국가였었죠. 이 발해가 멸망한 시점이 언제냐? 고려가 후삼국 통일하는 과정이었었어요. 발해가 멸망합니다. 왜 멸망했냐? 거란족의 침입으로 멸망했다라고 앞서 봤었거든요. 그게 이때인 거예요. 발해가 멸망하고 발해의 주민들 그리고 발해의 왕족들이 고려로 들어와요. 와서 우리를 좀 받아주세요. 태조 왕건이 느끼기에 같은 고구려 계통이다.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했으니까 받아줍니다. 와라 받아줍니다. 예. 이러면서 우리 민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겠죠. 예. 다시금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 시점이니까.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고려가 어떻게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태조 왕건의 머릿속으로 슉 들어가 보자. 태조 왕건이 태어났을 때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고려 사람이요? 땡. 신라 사람이었죠. 그렇잖아. 왕건이 태어났을 때에는 신라였잖아요. 신라 말이었겠지. 그러다 고려를 만든 거잖아요. 자, 신라 사람이었었던 왕건 보면서 신라 말대를 보겠죠. 신라 말대 보니까 막 농민 봉기 나오고 막 호족들이 막 자기도 호족이었어. 막 봉기하면서 신라가 쪼개지고 혼란스러웠었죠. 신라 말이었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왕건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으면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농민들은 봉기를 일으키는구나. 난을 일으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태조 왕건은요.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겠다. 어떻게?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뺏어가고 힘 좀 있는 관리다, 귀족이다라고 해서 백성들의 재물을 뺏고 곡식을 뺏고 강압적으로 수탈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하지 말자라는 정책을 하는 거예요. 취민유도. 백성에게 수취를 할 때는, 즉 거두어 드릴 때는, 세금 같은 거 거두어 드릴 때는 야, 백성들아, 쌀 한 가마니 내놔. 왜요? 세금이야. 다음날, 야, 백성들아, 쌀 한 가마니 또 내놔. 왜요? 세금이요. 어제 냈는데요? 그냥 내 맘이야. 이러면 제도가 아니잖아요. 이러면은 나쁜 사람이잖아. 취민유도. 도리가 있어야 된다. 법도가 있어야 된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세금 걷고 백성들 괴롭히고 이러면 백성들이 이제 벌떼처럼 일어나서 도적단이 되고 이제 봉기 일으키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멸망하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말자요.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면 농민 봉기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들지 않게 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어떡하냐?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 그러면 국가가 곡식을 빌려주고 주면 되지. 옛날 고구려 때 진대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저 앞에 고국천왕이라는 왕 때 진대법. 이건 뭐였었냐면요.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빌려주고 주고 하는 이런 제도였었다. 이런 거 비슷한 거를 만드는 겁니다. 흑창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면은 국가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도 함부로 걷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전 신라 말대에 비해서 고려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조금씩 서서히 살기 좋아지네. 이런 국가로 인식이 이제 되겠죠? 그래, 이런 국가를 만들려고 했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으니 신라 말대는 지방 세력인 호족이라는 세력들이 여기는 내 땅이야, 여기는 내가 왕이야, 이렇게 군림하면서 여러 지역으로 쪼개져 있었어요. 그게 후삼국으로 정립됐다가 결국에는 후삼국 통일이 됐으나 아직 호족들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고려가 나를 잘 대해주지 않으면 여차하면은 또 뭐 나라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태조 왕건이 고려를 통일했다라고 해서 그래, 이제부터 우리는 고려에 모두 다 충성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호족들은 자기 군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알아서 세금도 걷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은 태조 왕건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왜냐? 태조 왕건이 호족 출신이었거든. 그래서 호족들을 잘 달래주고 또는 나름대로 뭔가
통제책도 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당시 태조 왕건에 협조적이었었던 이 후상통일에 협조적이었었던 세력들, 사람들이 있었겠죠. 상을 줘야겠지. 역할에 따라서 분급한다, 나누어 준다라는 뜻이야. 땅을 나누어 줄 겁니다. 자, 역분전이라는 걸 지급할 건데 요건 경제편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공신들에게 공을 세웠어요. 후상통일에. 그러면 상을 내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호족들에게 뭔가를 이제 실시를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뭔가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 자, 사심관이라는 직책을 호족들한테 임명을 해줄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평택 지역에 호족이었었어. 그러면 왕건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를 평택의 사심관으로 임명한다. 그게 뭔데요? 그럼 너 하던 대로 해. 잘 정치해 거기서. 그래요? 좋은 거냐? 좋은 거지. 다만 그 지역에서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길 바라지 않지만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겨서 나 왕건한테 뭐 이렇게 막 대드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네가 책임이야. 너부터 팍! 그럴 수도 있다고. 안 그러겠지. 이게 사신가 제도예요. 그 지역을 책임지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사심관 목을 베는 거예요. 이런 제도. 최초 사심관이 누구였냐? 이전 신라 왕이었었어요. 경주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한 거예요. 원래 신라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려시대 때에는 신라 왕이 살던 경주 지방은 이제 지방이 되는 거잖아요. 수도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심관제를 통해서 통제도 가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방 세력을 아예 인질로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심관 제도는 사심관 임명하고 그 지역의 사람을 이제 나중에 책임을 묻게 하는 제도인데, 이제 지방에서 왕건 보기 힘든 동네 조무래기 호족들이 있어. 걔네들은 내 옆에서 사심관 하면서 직접 얘기할 수 없거든. 그래서 왕건이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힘이 좀 약한 조무래기 호족들아, 너희 자식들 있잖아. 내 옆으로 좀 보내. 수도 개경으로 좀 보내. 왜요? 왜냐면 내가 잘 챙겨주고 할게. 좀 수상한데 기인제도라고 그래요. 기인제도는 호족의 자제들을 개경 수도에 머물게 하는 제도거든요. 왜? 생각은 이래. 혹시라도 얘네가 딴 마음을 품으면 자식들. 얘들아, 혹시 나한테 까불 생각하지 마. 여기 너희 예쁜 자식들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 인질로 잡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호족들을 잘 통제하겠다라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거 비슷한 게 있었어요. 통일신라의 상수리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인질 제도였었어요. 자, 태조 왕건의 또 다른 정책을 보자. 태조 왕건은요, 국호를 고려라고 했죠.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라는 거예요. 고구려를 계승하겠다. 고구려 계승. 그래서 고구려의 옛 도읍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도읍지가 바로 서경지방이에요. 평양이죠. 서경지방, 고구려의 옛 도읍지, 여기를 중시 여기겠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고구려의 옛 영토, 고구려의 그 넓은 영토, 비록 우리 고려는 신라 땅에서 출발했지만 고구려의 넓은 영토를 결국에는 차지할 거야. 조금씩 늘릴 거야. 북쪽으로 진출할 거야. 이른바 북진정책이라고 해요. 왜?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라는 거예요. 고구려를 계승해서 고구려의 영토를 다시금 확보하겠다. 물론 다 확보하진 못하고요. 일부를 늘려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고려는. 그런데 옛 고구려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보니까 이때는 거란이 힘이 셀 때요. 거란이라는 민족, 이 민족이 힘이 좀 세져 갈 때요. 이 거란족이 누구도 멸망시켰냐? 이전에 발해도 멸망시켰거든요. 그래서 거란과 충돌하게 될 건데 이 거란은요, 고려에게 처음에는 친해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선물로 낙타들을 보내요. 낙타들과 함께 사신이 옵니다. 고려한테 고려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선물 줄게 이거야. 태조 왕건 어떻게 했냐?
야, 거란이 왔어? 얘네 발해를 멸망시킨 국가 아니야? 고구려 계승한 국가 입장에서는 아주 질이 안 좋은 국가야 라고 해서 낙타를 만부교라는 다리 아래 매달아 놓고 먹이를 주지 마라 명을 할 겁니다. 아니 같이 온 사신은 어떡합니까? 유배를 보내라. 이쯤 되면은 거란과 전쟁하겠다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아요. 거란은 이때부터 이제 고려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무슨 모습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태조 왕건 통일을 하고 고구려 계승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싶어요. 근데 이분은요 약간 투머치 토커이신 것 같아요. 당부 신신당부래. 왜? 우리 뭐 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좀 어른들 중에서 말 많이 하면서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요즘 애들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야지. 약해 빠져서 되겠어. 이 험난한 세상 말이야. 열심히 해야 돼. 공부한다 했어요. 공부한다고 했어. 지금 이런 생각할 때야. 열심히 해야지. 아이고 듣기 싫어. 태조 왕건 약간 당부를 많이 했었던 라떼 군주 같은 느낌이에요. 관리들아, 신하들아 잘 들어. 이런 거 저런 걸 지켜야 돼. 정계와 계백 요서와 같은 당부 글을 남겨요. 그리고 태조 왕건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또 남겨요. 뭐? 나의 다음 왕들아. 왕들아, 이런 거 저런 것들을 지켜야 돼. 유언으로 훈요 10조를 반포해요. 10개를 남겼어요. 아직 안 돌아가셨어. 다음 5번째. 다음 6번째. 예, 10개를 남겼습니다. 태조 왕건이 남겼었던 관리들과 그 다음에 후대 왕들에게 남긴 이런 당부들. 이렇게 태조 왕건 다음 생애로 넘어가 버리시는구나. 자, 태조 왕건에 근데 어떤 정책이 또 있었어요. 호족들. 자, 이 왕건은요. 역대 우리나라의 모든 왕 중에서 공식적인 부인이 제일 많았었던 왕이거든요. 29명이에요. 예. 자식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왜 그러냐? 왕건은 호족들을 내 편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나랑 좋아하지 않고 나랑 사이가 안 좋은 호족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호족의 딸과 결혼해요. 또 결혼해. 이쪽 동네 호족, 저쪽 동네 호족. 결혼을 계속해서 호족을 다 내 편으로 만든 거예요. 사돈 관계를 다 맺은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호족이 낳은 아들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왕건의 아들들, 호족의 딸이 낳은 아들들. 예. 그러면 호족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외손주가 뭐 왕이든 뭐든 이런 거 하나 좀 되면은 참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제 권력 다툼을 막 벌이겠죠. 그 안에서 이제 누가 왕이 되면은 인정 못하겠다라는 난이라든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여차하면은 다시금 후삼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다가. 신라 말때 생각해보면은 왕위 쟁탈전에서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됐었던 거냐. 왕위 쟁탈전에서 이제 농민봉기, 후삼국 이런 시기로 넘어갔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호족들 사돈관계 맺어서 왕건의 자식이 너무 많아. 그래서 쟁탈전이 일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종이라는 네 번째 왕이 등장해요. 자, 이 광종이 등장했을 때에는요. 왕위 쟁탈전이 이전에 좀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요 태조 왕건과 그 다음에 광종 사이에. 예, 이 광종은 처음에는 좀 조용한 군주였었어요. 예. 왜? 잘못하다가 호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면은 옛날 뭐 궁예처럼 끌려나갈 수도 있거든요. 호족을 잘 대우하고 그리고 크게 이런저런 일들을 문제 삼지 않으면서 그냥 있으나 마나한 군주처럼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외국 사람 뭐 이제 고려로 왔었던 외국 사람이랑 놀기도 하고 왕께서는 뭐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광종이 발표합니다. 뭐라고 하냐? 이보시오 신하들아. 무슨 일이십니까? 노비를 좀 어떻게 해방시켜야 될 것 같은데 왜요? 노비가 일반민이 되면은 국가에 세금도 내고 국가 재정도 좋고 이러지 않겠소?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노비 안건법이라는 제도예요.
이전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노비가 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서 이제 해방시키는 이런 정책을 취한대요. 호족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싶었어요. 광종이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겠소. 무슨 제도입니까? 내가 얼마 전에 이거 중국 외국인과 좀 친해졌었는데, 예, 중국 쪽에서 귀화했었던 쌍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왕한테 건의를 했대. 뭐라고 하냐? 중국에는 시험 봐서 과거 시험, 시험 봐서 관리가 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고려는 없네요. 이런 거 시행하면 되게 좋아요. 이거 처음 해봤던 과거 시험, 과거 제도예요. 자, 시험 제도입니다. 과거 제도를 실시한다라는 것은 호족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야. 왜? 시험에 불합격하면은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시험은 누가 주관할 거냐? 왕이 주관할 거예요. 광종이 자기 사람들을 채우겠다. 그 다음에 호족들, 너희 그냥 호족, 너희 동네 호족, 그 지역의 호족이다라고 해서 그냥 너희들끼리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거, 그런 거 못 보겠어.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냐? 호족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노비항거법 같은 경우는요, 호족이 거느리고 있었던 노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노비는 재산이에요. 호족이 노비한테 무기를 쥐어주면은 나의 병사, 사병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약화시킬 목적이었었던 거고, 과거 시험 같은 경우는 호족의 정치적 기반도 약화시키려고 했었던 겁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바로 호족을 억누르고자 했었던 정책이에요. 그래서 뭐 할 거냐? 왕권을 강화시키겠다.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취해서 이제 강력하고 탄탄한 이런 고려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당시 광종시대 때까지도 여전히 호족들은 자기 군대 거느리고 있고 자기들끼리 떵떵거리면서 동네별로 살고 있었고 왕이 마음에 안 들면은 확 뭐 좀 해봐 힘 모아가지고 이런 당시 모습이었어요. 예, 그래서 광종은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뒤 없는 정책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반발한 호족들이 있었겠죠. 광종은 수년간 차근차근 준비했었던 거야. 호족들, 반발한 호족들을 숙청할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마치 이전 신라 때 신문왕처럼. 그래요. 피해 군주라는 건 여기서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광종은요, 나는 이제 중국의 황제처럼 연호를 사용하겠다. 삼국시대에도 연호 사용했었던 뭐 광개토대왕 이런 영락이라는 연호 이런 거 있었거든. 그죠? 앞서 봤었지. 광종도 그렇게 강력한 군주가 되겠대요. 광덕, 준풍이라는 연호를 당시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황제처럼 군림하겠다. 그리고 관리들 기강을 잡겠대요. 관리들의 공복을 제정해요. 이것도 기록을 보면 되게 웃겨요. 광종 이거 정책하기 전까지 공무원들이 출근하면요, 뭐예요? 여러분들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 있으면 신하들이 비슷한 유니폼 같은 거 입잖아요. 관리, 관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높고 낮음에 따라 색깔을 좀 구분하긴 하죠. 근데 이 전까지는 그게 없어서 그냥 입고 싶은 거 오는 거. 요즘 시대야 자유로운 근무 환경이다라고 해서 좋은데, 아니 지금 이렇게 국가의 체제를 잡는 과정에서 누구는 뭐 입고 누구는 뭐 입고 난 좀 화려하게 난 좀 특이하게 왕 앞에서 막 추리닝 입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치? 예,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입었던 거야. 공복을 제정해서 색깔별로 관리들의 옷을 구분할 겁니다. 자색, 비색, 단색, 녹색이라는 4색 공복을 제정하기도 한다. 광종 때의 정책입니다. 자, 광종 때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해서 이제 나라의 체제가 약간은 안정화됐어요. 이후에 성종이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이 왕은 좋은 왕이 되고 싶었어. 고려라는 국가를 좀 더 안정적인 국가로 완성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얘기를 해요. 신하들아, 내가 어떤 군주가 돼야 되는지 건의를 좀 해줘. 그럼 신하들이 보통 부녀께서는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최고십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 신하가 등장을 해요. 이분도 약간 투머치 토커 느낌인데요. 최승로입니다. 시무 28조 건의문을 올려요. 이제 고려를 이렇게 만들어야 좋은 왕이 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 성종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듣고 보니 그래 괜찮겠다. 이렇게 통치해야겠다. 그래서 많은 걸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자,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는요. 뭐라고 얘기하냐. 정치를 이제 고려가 어떻게 해야 되냐. 유교 이념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된대요. 공자님, 맹자님 말씀을 비롯한 이 유교, 이 유교를 정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대. 관리 뽑을 때도요, 유교, 이 학문에 굉장히 똑똑한 관리들을 뽑고 공자님, 맹자님이 얘기하는 대로 정치를 운영하면 고려가 아주 잘 발전한대. 이런 건의문을 올린 거예요. 성종이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학교를 만듭니다. 국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요. 자, 앞서도 고구려가 태학이라는 교육기관 만들었고 신라는 국학, 발해는 주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고려도 국자감이라는 유학교육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교 정치 이념. 이를 위해서 관리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이런 똑똑한 관리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교육기관 학교를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최승로가 건의를 한 게 또 있어요. 뭘 건의하냐면은 고려가 초반부에 보니까 호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뭔가 마음 먹고 이렇게 막 눈치 보고서 하려고 하다 광종 때 죽기도 했었죠. 그래서 호족들의 힘을 좀 약화시켜 놔야 돼요. 동네가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막 하고 이러면은 나라가 막 흔들리고 쪼개질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최승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방의 관리를 파견해야 됩니다. 지방의 관리 파견, 중앙정부에서 그 지역은 호족이 아니라 왕의 사람을 파견하여 관리하고 왕의 뜻대로 통치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 시행을 건의합니다. 그래서 행정조직 12목을 전국에 12개의 목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여기다가 지방관을 파견한 거예요. 지방관을 파견했다 할 때 이 지방관은요. 왕의 아바타라고 이해하면 돼요. 왕이 왕의 사람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냥 그 동네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얘 비율을 어떻게 맞추지 왕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사람을 파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힘이 세져야 이게 좀 가능했겠죠. 이렇게 고려가 좀 더 탄탄해지고 있더라. 기존의 호족들은요. 향리라는 직책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힘이 군대를 가지고 있다, 군대는 없는 이런 직책으로 하나둘씩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치조직은 자, 뒤에서 보도록 할 거예요. 사회정책으로서 자, 앞서 태조 왕건 때 흑창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거랑 거의 똑같은 거 이름을 좀 바꿔서 새롭게 운영할 건데요. 의창이라는 기구로 개편하게 됩니다. 이건 뭐였었죠? 흑창을 혁대했다. 이게 뭔데? 흉년이 졌을 때 백성들에게 곡식을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 기반이 되겠죠. 자, 그리고 상평창은 물가를 조절하는 기관.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고려를 좀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의 체제, 유교 정치 이념을 정하고 완성했죠. 그래서 완성성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잠깐 스포를 드렸는데 태조 왕건 때 낙타를 죽였죠. 사신들을 유배보냈죠. 거란에 대한 강경책이었었어요. 거란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솔직히 거란의 입장에서는 아니 선물 줬는데 굶겨 죽이고 사신들 유배 보내고 너무하네. 안 되겠다. 거란이 고려를 침입할 겁니다. 첫 번째 침입이에요. 거란이 성종 때 침입할 거야. 자세한 내용은 대외관계에 나올 겁니다. 한 번 1차 침입? 그러면 2차가 있고 뒤에 또 있나 봐요. 현종이라는 왕 때 거란의 2차, 3차 침입이 있고 그 3차 침입에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있습니다. 거란군을 물리쳤던 전투. 이거 뭔지는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고려 지금 초반부 때 태조 왕건, 광종, 성종 이런 왕들이 잘 정비를 어찌됐건 해나가고 있는데 거란과의 충돌이라는 큰 사건이 초반부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에서 다시 나오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현종까지 관련된 왕들 처음에 얘기는요 후삼국 통일 얘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왕의 업적들, 고려를 탄탄하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피해군주 광종의 역할 또한 있었다라는 사실들 중심으로 자, 이론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 마무리하고 문제풀이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초기와 관련한 기출 문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제일 먼저 등장하는 문제가 이런 건데요. 고려라는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과연 통일을 어떻게 이루게 되었는가? 그 순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었어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이 과정과 관련한 문제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해 보니까 태조는 정의 기병 5천을 거느리고 공산 아래에서 견훤을 맞아서 크게 싸웠다. 지금 이 태조 왕건이 견훤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공산에서요. 후백제 견훤이지요. 그래서 지금 고려와 후백제가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공산전투예요. 자, 이 전투가 뭐다? 공산전투다. 근데 공산전투는 누가 이겼었죠? 고려군이 대패하고요. 후백제가 큰 승리를 거두었었습니다. 고려와 후백제가 다투는 두 차례의 큰 전투를 보셔야 되는데 처음에 공산전투에서는 후백제가 승리하고 이후에 고려가 반격에 성공하면서 고려가 승리를 거두었었던 것은 요거는 뭐였었냐면은 요 이후에 등장하는 고창전투였었어요. 예,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라 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요거는 고려 태조 왕건이 왕으로 즉위하고 고려가 건국된 이후에 해당하는 후삼국 항쟁 과정이었습니다. 자, 나에 보니까요. 태조가 포정전에서 즉위해서 국호를 고려로 했대요. 즉위를 했대요. 그러면은 태조 왕건이 왕위에 오르셨구나. 자, 누구를 몰아낸 겁니까? 궁예를 몰아내고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고려의 건국이네요. 건국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겠죠. 후백제랑 싸우고 있다. 태조 왕건이 고려의 왕으로 즉위했을 때에는 아직 후백제와 대립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 해보니까 왕이 3군을 통솔하여 천안부에 이르러 군대를 합치고 일선군으로 진격했대요. 어디로 막 가고 있답니다. 근데 지금 누가 막았었어요? 신검이 막았었어요. 1, 2천에서 진을 쳤대요. 신검과의 1, 2천 전투인데요. 요 전투는 신검이 후백제 왕으로 마지막 발악을 할 때입니다. 후백제의 사실상 마지막 저항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요 다음에 후백제는 멸망하게 될 거고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왕은 신검이네요. 견훤이 쫓겨났나 보다. 라에 보니까요. 견훤이 막내 아들 이런 사람 등등과 더불어서 나주로 도망쳐 와서 들어오기를 요청했대. 그러면 견훤이 도망쳤대요. 어디 갇혀 있다가 도망쳐 가지고 들어오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항복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견훤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고려가 건국이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후백제와 고려의 대립이 있었으니 바로 공산전투, 고창전투, 예, 여기서 패했다가 승리를 거두었었죠. 이게 후백제와 고려의 대립이었었습니다. 그랬는데 후백제가 스스로 무너지게 되니 신검이 반란을 일으켰네요. 신검엔 아니네요. 결국 견훤은 쫓겨나게 되죠. 견훤은 갇히게 되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요? 견훤이 고려로 들어가는구나. 예, 요 얘기가 요거네요.
요거 보니까 신라가 야 이거 이제 후백제 끝나겠다. 신라가 고려에 항복하네요. 그리고 후백제군을 고려 군대가 격파하면서 후삼국 통일을 이루게 된 거죠. 요 기본적인 순서를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앞서 본 것처럼 가와 나가 있는데 요게 나네요. 그 다음에 공산전투 요게 가네요. 그리고 견훤이 들어오기를 요청했다. 견훤이 고려로 들어왔다라는 게 라네요. 그리고 다에 후백제,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 군대가 마지막 격파되었네요. 요게 다죠. 그래서 나가, 라, 다. 요 순서가 되겠죠. 후삼국 통일 과정을 이렇게 나열하는 문제 패턴이고 마지막 후삼국 통일까지 고려가 이루게 되었구나. 2번, 가왕의 제위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어느 왕이실까요? 안정과 통합을 꾀했대요. 그래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명주의 순식이 투항투항하자 왕시성을 내렸대요. 왕시성을 내려서 너도 왕시, 우리 왕족의 일원과 마찬가지야. 지방의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성씨를 내리기도 했었다. 그리고 정계와 계백요서를 지었대요. 이분은 말이죠. 하실 말씀이 많았나 봐요. 투머치 토커셨나 봐요. 제가 앞서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정계와 계백요서 관리들에게 규범으로 제시하고 남겼고 후대 왕들에게는 유훈의 형식으로 훈요 10조를 남기기도 했었다라고 봤었습니다. 흑창을 두어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이런 정책,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죠. 다 누굽니까? 후삼국을 통일했었던 태조 왕건의 정책이죠. 예.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왕시성을 내리기도 하고 또 뭐예요? 호족들과 막 혼인도 많이 했잖아. 이 태조 왕건이. 아들도 많았다며. 태조 왕건의 각종 정책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개국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경제편에서 다시 등장하는 내용이다 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역분전, 예, 공신들에게 토지를 나눠준 겁니다. 호족들에게. 이런 정책이 태조 왕건 때 후삼국 통일하는 과정에서 개국공신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자, 시행된 정책입니다. 2번은요, 태조 왕건과 태조, 우리가 봐야 된 주요 왕들이 태조, 광종, 성종 요 세 명을 꼭 기억하시라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예, 요 사이에 정종이라는 왕이 있었다 그랬죠. 광군, 당시 거란의 침입이 쭉 이어지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이 시기 때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뒤에 대외관계 편에서 다시 한번 나오기도 할 거예요. 자, 3번에 광덕과 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독자적 연호는 광종 시기 때 사용됐었던 연호이다. 피해군주 광종. 당시 공신들을 숙청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정비하고자 했었고 그리고 황제 칭호하면서 연호도 쓰고자 했었다. 4번에 관학진흥 목적으로 양현고를 운영하였다. 문화편에서 등장하는 내용이다. 관학진흥책으로요. 양현고, 칠제와 양현고는 예종이라는 왕 때 얘기가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럼 문화편에서 나올 겁니다. 5번에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를 발행했다. 이건 경제 주제에서 나오는데요. 화폐를 발행하는 숙종이라는 왕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왕들은 우리가 보는 고려 초기 고 이후 얘기예요. 고려 중기 때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답은 1번.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왕일까요? 자, 이 가왕. 고려 시대에 뭘 시행했나 봤더니 노비안검법을 실시했대요. 어허. 쌍기 등의 귀화인들을 적극 등용했대요. 이 쌍기가 건의하겠죠. 그래서 뭐 과거제를 실시하겠죠. 그리고 노비안검법은 호족들의 노비들을 해방시키는 이런 정책을 취하기도 했었다. 자, 이 왕은 호족들의 세력을 억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었던 고려 초기 광종의 정책이었죠. 자, 광종의 정책 시기 옳은 것, 왕권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죠. 그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5번과 같이 광덕과 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를 쓰고
황제 칭호한다 그랬어요. 그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칭제건원. 황제 칭호하고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예, 요게 광종 때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면서 위계 서열을 확립하고 왕이 최정점에 있어 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말 안 듣는 호족들을 숙청하고. 1번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하였다. 성종 시기 때 최승로의 건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유교 정치 이념의 채택. 2번 경기 하나의 과전법이 실시됐다. 저기 뒤에 나와요. 고려 마지막쯤에 나옵니다. 요거는 고려 말 공양왕이라는 왕 때인데요. 고려 마지막 시기예요. 조선 건국 그 직전입니다. 3번 신돈이 전민변정도관 판사가 되었다. 요거 아직 안 나왔는데 저 뒤에 나오는 고려 말 때 공민왕이라는 왕이 등장할 거고 굉장히 중요한 왕이겠죠. 자, 그때의 정책. 4번에 빈민 구제기관인 흑창이 처음 설치되었다. 흑창. 자, 흑창은 고려 초기 앞서 봤었던 태조 왕건 시기 때 정책이죠. 이게 뭔데요? 빈민 구제기관. 백성들이 굶주려 있을 때 곡식을 나눠주는, 요거는 옛날 고구려 고국천황 때 진대법을 계승한 제도로 알려져 있고요. 이 흑창을 개편한 게 의창이었었어요. 이 의창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성종이지요. 기능은 같은데 이름이 다르지요. 자, 그래서 답은 5번 광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검색창에 들어갈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는데 어떤 왕일까? 또 이런 문제네. 자,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12목을 설치하다. 지방의 관리를 파견하네요. 12개의 거점 목을 두고서 지방관을 처음으로 고려시대 때 파견했구나. 흑창은 앞서 본 것처럼 고려 태조 왕건 때인데 이걸 의창으로 고쳤대. 누굽니까? 고려 성종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건 뭐냐면요. 이전에 있었던 광종 때 노비들을 해방시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들이 나와서 야, 이거 너무 주인 욕하고 고발하고 막 이런 걸로 남발하고 하는 거는 원래대로 되돌리자. 광종의 반대 정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국자감을 둔다. 자, 성종 때에는 누가 건의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최승로. 시무 28조를 건의하죠. 시무 28조에서 유교 정치 이념을 채택해야 됩니다. 유교 정치 이념, 그래서 최고 국립교육기관 대학인 국자감을 설립하게 됩니다. 바로 성종 때 정책. 다음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관악을 진흥하고자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이거 뒤에 나온다 그랬어요. 고려 중기 예종이라는 왕 때 등장하는 관악 진흥책이에요. 자, 2번에 광덕과 준풍 좀 아까 봤네요. 고려 초기 광종 때 정책으로 봤었고요. 3번 요것도 앞서 오답으로 나왔었는데 경제편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해동통보와 같은 화폐 발행, 요거는 숙종이라는 고려 중기 때 왕입니다. 4번 정계와 계백료서, 앞서 봤었죠. 고려 태조 왕건, 이 관리들에게 남겼었던 글, 지침이었습니다. 4번은 그래서 태조 왕건의 정책. 5번에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이게 되는구나. 시무 28조 성종 때 건의했었던 최승로. 그래서 시무 28조에서 뭘 건의한 거예요? 지방관을 파견하자. 그리고 유교 정치 이념을 채택하자. 정책이 됐네요. 지방의 12목 설치, 지방관 파견. 유교 정치 이념, 국자감, 유교 교육기관의 설립. 다 성종 때 정책. 자,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